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재자, 절대 권력자, 신격화된 지도자. 김정은을 설명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특히 절대 권력을 준 독재자일수록 그 권력을 잃까봐 더 큰 공포를 느낍니다. 김정은은 겉으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숙청, 극단적인 정보 통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최근까지의 북한 동향을 종합해서 김정은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3가지 핵심 요소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가 밤잠 설치게 만드는 이 3가지 공포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김정은이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쿠데타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독재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더 치명적이죠. 2013년 12월 북한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의 친숙 부이자 사실상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이 처형당한 겁니다. 그것도 국가전복 음모라는 죄목으로 말이죠. 장성택은 단순한 고위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일 아버지 시절부터 핵심 권력층에 있었고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처형당했을까요? 북한 당국은 장성택이 국가를 전복하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르게 분석합니다. 장성택의 진짜 죄목은 바로 너무 강력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하면서 자신만의 권력 바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았던 그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자 김정은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장성택의 처형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보낸 강력한 메시지였죠.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는 북한 권력층 전체에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성택과 함께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연달아 처형당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심지어 장성택과 한 번이라도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죄목은 김정은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의 최고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처형된 것은 북한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군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죠. 2017년에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남엉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김남엉은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혈육마저도 잠재적 위험으로 본 것이죠. 탈북한 북한 고위 외교관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초기 5년 동안 340명 이상의 고위 간부들이 숙청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5명 이상씩 고위 인사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숙청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김정은은 쿠데타를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가 어떻게 자신의 군대에 의해 처형되었는지, 리비아의 가다피가 어떻게 반군에 의해 살해되었는지 말이죠. 김정은의 공포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내부에는 실제로 그의 권력에 불만을 품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군부는 항상 잠재적 위험입니다. 총과 무기를 가진 조직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정은은 군부를 철저히 견제합니다. 군 고위 장성들을 자주 교체하고 군부 내에서 누구도 너무 오래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나는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등 여러 보안기관들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어느 한 조직도 독자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김정은의 경호는 세계에서 가장 삼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경호원들만 배치되고 식사는 반드시 동약품 검사를 거칩니다.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화장실도 특별 제작된 것으로 그의 배설물 또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극도의 편집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독재자들에게 이런 편집증은 생존 본능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최근 들어 김정은의 숙청 패턴에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됩니다. 예전에는 숙청 후 공개 처형이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조용히 사라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교묘한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합니다. 김정은의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내부의 칼날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동맹국이자 후원국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전체 무역의 약 90% 이상이 중국과의 거래입니다. 북한이 수입하는 석유의 대부분도 중국에서 옵니다. 식량, 생필품, 산업 원자재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한다면 북한 경제는 즉시 뭉개질 겁니다. 공장은 멈추고 사람들은 굶어지게 되겠죠.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1990년대 중반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의 지원이 끊어지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습니다.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까지 아사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정권 자체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정은은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실제로 김정은과 중국의 관계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초기, 중국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젊고 경험이 없다고 봤죠. 중국은 오히려 장성택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장성택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주도했고 중국은 그를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어떻게 했을까요? 장성택을 처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크게 불쾌했고 한동안 북중 관계는 극도로 냉각되었습니다. 2017년 북한이 연이어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때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을 때 북한의 외화 수입은 급감했습니다. 석탄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 하나였으니까요. 또한 중국이 대북 송유를 줄이자 북한 내 화석유 가격이 폭등했고 일부 공장들은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 했을까요? 그는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2018년부터 시진핑 주석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을 만나 관계 개선을 요청한 것이죠. 이것은 김정은에게는 굴욕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지원이 재개되자 북한 경제는 다시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정권이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더 무서운 것은 중국의 전략적 계산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필요로 합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미국과 한국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중국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북한입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중국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도 버린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베트남을 지원했지만 이후 베트남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죠. 북한이라고 예외일까요?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은 북한이 중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더 많이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중국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중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은을 제거하고 중국의 더 우호적인 리더를 세우는 거죠. 이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역사를 보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가능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그런 전략의 일부입니다. 최근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는 가까운 미래에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지만 중국에 너무 의존하면 자율성을 잃게 됩니다.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중국이 너무 큰 힘을 갖는 것은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이지만 동시에 언제든 조일 수 있는 목줄이기도 하니까요. 김정은이 세 번째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깊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독재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이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70년 이상 철저한 정보 통제로 주민들을 고립시켜 왔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차단하고 오직 정권이 원하는 정보만 주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 믿도록 세뇌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이 정보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USB 메모리와 SD카드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담긴 USB와 SD카드가 북한으로 밀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것을 봤지만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는 평양의 대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 드라마를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화려한 서울의 거리, 풍족한 먹거리, 자유로운 연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는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배워온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2020년 북한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소지만 해도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USB 특별 단속반을 만들어 집집마다 불시 검열을 진행합니다. 컴퓨터와 DVD 플레이어에는 특수 칩을 설치해서 어떤 파일을 재생했는지 추적합니다. 적발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단속에도 한류 콘텐츠의 유입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맛본 자유와 풍요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마당 세대의 등장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 배급 체계가 뭉개하자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장마당 세대는 이전 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선정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실용적이고 돈의 가치를 알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뇌물모 문제를 해결하고 암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심지어 당 간부들도 뇌물을 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이념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평등과 집단주의를 내세우던 북한에서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런 변화를 막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마탕을 폐쇄하면 주민들이 굶어 죽고 그러면 정권 자체가 위험해지니까요.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은밀하게 남한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밀수익된 작은 라디오로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KBS 한민족 방송을 청취하는 거죠. 또한 일부 북한 주민들은 중국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용해서 외부와 통신을 하기도 합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통신망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적발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런 변화를 막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투입합니다.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며 처벌을 더욱 가혹하게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김정은은 신격화된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뚱뚱한 독재자일 뿐입니다. 이들은 정권의 선전을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탈북한 한 대학생의 증언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세대는 겉으로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북한이 거짓말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죽는다는 거죠. 이것이 김정은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척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동일이 무너진 것도 소련이 붕괴된 것도 결국은 국민들이 더 이상 정권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유입을 막을 수 없었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정보 통제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국경이 더 투과적일수록 정보는 더 빠르게 퍼집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총과 폭탄의 혁명이 아니라 의식과 생각의 혁명입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김정은은 이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벌고 탄압을 강화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보여줍니다. 깨어난 국민을 다시 잠재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것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3가지 핵심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내부의 쿠데타. 그는 자신의 측근들, 심지어 가족들조차 믿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숙청과 감시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더 많은 불만과 원한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 북한은 중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지만 바로 그 의존성이 중국에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김정은은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면서도 중국의 간섭을 두려워합니다. 셋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위협인 북한 주민들의 각성. 정보화 시대에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미 바깥 세상을 알고 있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 그 자체입니다. 그의 권력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든 그것이 위로부터 오든 옆으로부터 오든 아래로부터 오든 그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독재자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시간은 변화의 편이라는 것을.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고 소련도 붕괴했고 수많은 독재 정권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한도 예외일까요? 김정은의 공포가 정당한 것일까요?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북한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